국제개발협력 개론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13주차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2주간 국제개발협력과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고 이번 주까지 국제개발협력과 대한민국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동안 수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받은 ODA는 얼마만큼 되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공여국으로서 어떤 부분을 원조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2주간 배웠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대한민국이 왜 ODA를 해야 하는지, ODA를 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 작업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행 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국이 행하는 원조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떠오르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게 된 지가 좀 됐거든요. 떠오르는 공여국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ODA를 집행한 국가이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ODA 선진국으로서 특별히 일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문화 ODA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복습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국제개발 협력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ODA를 진행을 하는가? 왜 원조를 다양한 개도국,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ODA를 펼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 2주 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 방면으로 답을 드렸고요. 좀 정리하고 복습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ODA를 이렇게 활발히 열심히 해야 하는가? 즉, 지금 대한민국이 다크 회원국의 기준에 맞는 ODA, GNI 대비 ODAP를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가? 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가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ODA라는 부분에 이 세금을 투여해서 원조를 집행합니까? 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도 어렵게 생활하시고 한국에도 소외된 이웃이 많고 한국에도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왜 우리는 최빈개도국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원조와 돈을 들여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돌봐줘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럴 만한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국제개발 협력을 전공하거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국제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에 이렇게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아보고 저 또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4가지 이유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조금 쉽게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 ODA를 해야 되는구나, ODA의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한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도
한때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공여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 발전을 이뤘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수원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그 직후부터 얼마나 많은 국가들에게 또는 OECD 다크 회원국 또는 유엔에게서 받은 수많은 원조들이 있었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었나? 미국, 그쵸? 독일, 일본, 다양한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선진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들은 이미 우리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와줬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대한민국도 한때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선진 공여국의 입장으로서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 그 입장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도국의 풍부한 자원 조달 및 무역 흑자 등 경제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성과도 동일할 텐데요.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ODA를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상업적 목적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협력에 굉장히 큰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도 먼저 ODA를 진행했을 때 그 개도국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적인 협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리고 ODA 이후에는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 조달을 봤을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리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개발도상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ODA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조하고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선사해주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갖게 될 더 큰 것을 더 큰 경제 진출의 중요한 수단을 바라봤을 때 개도국과의 관계, 좋은 관계, 즉 원조를 통한 좋은 관계는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도국이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력, 그리고 시장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개도국이 대한민국에게 더 큰 어떤 결과물,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양한 원조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여기 옆에 제가 우리 다크 멤버야 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다크라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그 시점부터 국제사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냐? 공여국 중에서도 선진 공여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크에 가입한 그 이후부터, 즉 2010년 이후부터 매우 높아졌고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며 우리가 이제 월드뱅크 총재도 대한민국에서 나왔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유엔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에서 나왔었고 더더욱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출을 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대한민국 위상 그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더더욱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위상,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원조 ODA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타이드 에이드에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타이드 에이드가 뭐라고 그랬죠? 구속성 원조라고 했습니다. untied aid가 비구속성 원조라고 했죠. 한국은 여전히 tied 구속성 원조를 진행하는 국가입니다. 다크 회원국을 기준으로 많은 이제 ODA 선진 공여국들은 untied 비구속성 원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타이데이드, 즉 구속성 원조로 많은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집행하는 그 집행 버젯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원조를 행하는 많은 협력 업체들이 결국 대한민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왜? 타이데이드니까 구속성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ODA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ODA는 국제적으로 원조 금액으로 쓰이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활발히 하고 그 한국 기업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국제협력 사업이 활료가 되고 한국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ODA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in my pocket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관료들이나 경제 관료들에 대한 연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ODA로서.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관료들을 초청해서 또는 그들이 유학생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젊은 관료들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관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성균관대, 연대, 고대, 뭐 경희대 이런 곳들은 그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장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ODA로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연수하고 훈련시켜서 한국 경제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알려주고 해서 그들이 1,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갔을 때 다시 어떠한 중요한 행정가로서, 정부의 그 개도국의 정부 행정가로서 한국의 그런 경제 발전 모델을 잘 학습하고 돌아가서 그들의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들의 뭔가 큰 기여, 공헌을 할 수 있게끔 인재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ODA의 한 분야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경제 관료들을 장학생으로서 불러서 예를 들어서 뭐 수원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게 한다. 그러면은 그들의 학비라던가 또는 그들의 생활비 이런 게 다 한국의 ODA로 나갈 텐데, 지급이 될 텐데, 그것이 결국에 대학의 학비로 들어가고 그 수원대 근처에서 살면서 그들이 쓰는 생활비, 뭐 하숙비 또는 뭐 렌트비 이런 것들이 다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쓰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in my pocket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상으로는 ODA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그 인재개발, 인재교육을 위한 초청에서부터 그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이 쓰는 모든 경제활동, 모든 씀씀이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안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한국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ODA의 그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이 어떠한 ODA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코이카와 EDCF 등의 사례에서 좀 살펴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조사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문화 ODA가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한국 ODA의 문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여국이 되면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사업 집행 비용이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인데요. 꾸준히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 이후부터는 그 금액이 더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기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문화 분야 ODA 지출은 약 7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ODA에서 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한국은 ODA 그 ODA 지출 분야에서 문화 분야 ODA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중을 봤을 때 대부분 ODA 선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 그렇죠? 우리가 공여국 중에서도 뭐 다른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신흥 공여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신흥 공여국
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런 비율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문화 ODA는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서 약 26개 부처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약 26개, 27개 부처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문화 ODA를 진행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코이카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영역의 ODA 사업을 보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포츠 발전 지원으로서 개도국의 스포츠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발전 지원 ODA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이제 발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정보, 노하우 이런 스포츠의 본래 가치를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행정가, 지도자, 선수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노하우를 전파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개도국의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발전 지원 ODA와 더불어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ODA 사업이 문화 동반자 사업입니다. 문화 동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이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6개월간 한국 문화체험 그리고 한국 연수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업은 바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태권도 전수입니다. 태권도 사범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함께 태권도 종주국의 권위 회복, 개도국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도서관 건립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각광받는 한식 전수라든가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또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술 전수라든가 한국 전통 무용 전수 이런 다양한 한국 문화와 관련된 ODA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 ODA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ODA, GNI 대비 ODA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 정부도 이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통계는 이제 2011년도, 12년도까지 통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당시 2015년도까지의 목표를 GNI 대비 0.25%로 잡고 있었으나 이 수치 우리가 이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다크 회원국 평균은 0.31%였고요. 정부가 제시한 ODA 선진화, ODA가 선진화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떨치려면은 결국에 0.25% 정도의 ODA 비율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 없는 원조비, 즉 무상 원조가 선진국의 선진 공여국들은 대부분 거의 90% 우리가 이 그래프도 보지 않았습니까? 90% 정도를 무상 원조의 비율로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을 이 비율이 무상 원조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같습니다. 여전히 75%까지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ODA 선진화 방향의 목표, 초점을 두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ODA 향후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조 규모의 확대와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서의 ODA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결국에 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으로 더 많은 퀄리티 있는 ODA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원조 규모는 2011년도 통계 교과서 기준입니다. 교과서 기준 2011년도 현재 GNI 대비 0.12%로 다크 권고 수준이 0.7% 대비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현재는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못 미치는 정도이고요. 다크 공여국 평균 수준이 이제 0.3에서 46% 정도인데 여전히 그것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조 규모를 다크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크가 이제 다자원조 확대 권고안 등을 이제 발표함에 따라서 다자원조 비중을 유지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간 비율이 3대2거든요. 무상원조 3, 유상원조 2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 공여국들은 아까도 봤듯이 90% 이상을 무상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무상 원조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비구속성 원조 비중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조 모델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트렌드와 국제사회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비구속성 원조 비중이 국제사회에 비해 매우 낮은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고요. 따라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국제사회가 공고하고 각급 회원국 어느 평균 수준에 대한민국이 도달했을 때 대한민국의 원조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ODA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조 총괄 기능을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총리실이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실인데 그 총리실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상 원조 및 타 기관으로 수행하는 원조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큰 조직으로 종합, 조율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ODA 법에서는요. 외교부 코이카가 무상원조, 우리 배웠죠. 기재부와 수출은행, ECF가 유상원조,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그 유무상원조를 총괄 조정하고 또 현지 수원국에서는 해당 공간이 ODA 관련 공식 창구로 명시되어 이게 법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 부처 그리고 기관들이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현지에서 ODA 사업 발굴, 사업 진행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 ODA 자체가 파편화되고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니까 항상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원국 현지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체제는 분명히 있으나 총괄하고 있는 체제는 분명히 있으나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해가지고 펼치는 사업, ODA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ODA 파편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복 유사 사업이 매우 대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원조의 효율성, 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조 기관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요. 큰 원조 기관이 총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 수원국 내에서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단일 원조 기관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우리를 좀 앞서가서 일본이 이제 자이카로 총괄적으로 통합을 한 그런 시기를 거쳤거든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제 모델 삼아서 단일 원조 기관으로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조의 효과, 그리고 원조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파리 선언에서 5대 원칙을 통해서 원조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로 인한 원탁회가 계속 열리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계속 올리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고려하고 구상하고 협상을 맺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ODA는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원조인데 그 원조는 효과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그 돈에 또는 그 자금에 또는 그 서비스에 또는 그 원조 자체에 그러니까 행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원조는 주로 프로젝트 사업이 많습니다. 또는 연수생 초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행정 관료, 경제 관료를 초청해가지고 연수한다든가, 그런 연수생 초청 사업, 공사랑 파견 사업, 민관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단위별로 나타나요. 이제 단위별로 나타난 단위별 사업이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사업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수원구의 개발 정책, 분야별 정책 등에 기초해서, 물론 수원구의 오너십을 가지고 기초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형태를 연계시킨 프로그램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서로 연계성이 없는 프로젝트, 굉장히 단일 프로젝트로 많은 사업, 많은 모델가 진행이 되는데, 수원국 정부가 계획 틀을 만들고 경제발전 5년, 10년에 간의 그 틀을 만들고 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섹터별, 다양한 분야별로 사업이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로 연결돼서 프로그램형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런 원조를 공유했을 때 효과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정책 자문 사업, 인적 역량 개발 사업, 기술 전수 사업, 이런 고부가가치 소프트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프로젝트형, 하드웨어형 원조가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형 원조입니다. 하드웨어형 원조는 뭐 도시를 지어준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준다, 건설을 해준다든가, 댐을 만들어준다든가, 도로를 깔아준다든가, 이런 하드웨어형,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하드웨어형 원조가 집중되어 있는데, 더더욱 기술을 전수해주고 인적 역량 개발 사업을 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행정 정책 자문 사업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형 원조가 더더욱 늘어나야 원조 효과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개발 경험을 확실히 공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반세기만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 정책 또는 노하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경험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그대로 우리가 모델을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라는 나라,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 아시아에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발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개도국들인데요. 이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도 대한민국의 경험을 활용한 개발 개도국의 원조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도 알아요. 다크도 압니다.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시절을 경험해본, 그것도 최근에 경험해본 공여국이거든요.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입장을 충분히 더 선진국, 미국,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어쩌면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다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국제사회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개도국 현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도국에 대한 뭐 정책 자문 사업, 개발 컨설팅 사업, 역시나 이제 소프트웨어형 원조죠.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ODA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중국이 어떤 원조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이 현재 ODA를 또는 원조를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조금 아웃데이트된 지도이긴 한데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2000년도 에서 201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원조 비율을 담은 내용이고요. 보면은 이 주황색의 원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가 얼마만큼 중국이 얼마만큼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가의 파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다크 회원국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 껴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크 회원국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게, 다크 회원국은 OD의 선진 공여국이라고 불리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다크가? OECD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OECD는 선진국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도 먼저 OD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클럽에 이제 속해져 있는 멤버들, 다크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진 공여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 OD의 가이드라인, OD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표준, 공여국이 가져야 되는 그 표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권한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다크 국가들, 미국, 그리고 미국은 이제 ODA를 전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두고요. 이제 중국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작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얼마만큼 부상했는가. 사실 중국은 지금도 개발도상국입니다. 현재도 개발도상국인데 우리가 이 중국의 잠재력을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하다고 평가도 하지만 견제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국제사회와 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ODA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얼마만큼 ODA를 많이 하고 있는가,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제리아, 그 다음에 콩고,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다크 회원국들에게서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또는 이제 선진 공여국들에게 ODA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쪽은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모로코 등등이 모잠비크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콩고도 중간 부분에 있고요. 자, 반면에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공을 들이는 나라를 봤더니 가나라는 국가가 있고요. 나이제리아, 그쵸? 그 다음에 사실상 미국이나 다크 회원 국가가 그렇게 큰 공여를 하고 있지 않는 곳에 진출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바브웨가 있고요. 그리고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표적으로 선진국들과 협력하는 이런 국가들, 탄자니아, 케냐 등과는 그렇게 큰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미국과 다크 회원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원조가 점점 이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다크 회원국가들과 협력하는 원조를 진행하는 또는 미국이 원조하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와는 다른 조금 새로운 국가들에게 중국은 원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중국의 원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중국이 원조를 국제사에서 펼치는 원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일단은 저기 뭐 키워드로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그거를 알려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원조의 새로운 샛별이라고 칭합니다. 중국을. 왜냐하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에서 보건에 대해서 배울 때도 중국이 그런 전염병이 터졌을 때 매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배웠는데 아프리카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원조가 매우 반갑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도 있지만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중국의 원조를 굉장히 좋아하고 반깁니다. 자, 장점을 보면요. 중국은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형, 소프트웨어형 원조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중국은 무조건 인프라스트럭처만 구축해줍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건물을 세워주고 이런 인프라에만 원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빠른 업무, 신속한 수행 과정이라는 평을 갖고 있습니다.
더디지 않고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 정치에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프리카 국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게 뭐 건물을 지어주고 댐을 지어주고 뭐 도시를 설계해주고 이런 거를 다 원조로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북대된 정부가 있다. 그건 독재 정권이다.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국제 기구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원조, 다크에서 권고하고 있는, 다크가 가지고 있는 원조의 정책에는요, 그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가 또는 수원국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독재거나 또는 내전이 있거나 또는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 원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원조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크 회원국들은 수원국이 원조할 때 거버넌스를 확인합니다. 즉,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얼마큼 보급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원조를 집행했을 때 얼마만큼 그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한 국가가 독재 정권이다. 그럼 원조를 받고 싶은데 다크 국가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중국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중국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게 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정치적 간섭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빙 개도국에게만 투자합니다. 중간 정도의 개도국이라든가 중간 소득국 또는 이런 조금 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조금 발전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꺼려하지만 최빈 개도국에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원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현지인들이 고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 개발. 총체적 개발은 무엇입니까? 한 국가를 개발시킬 때 경제 발전도 이뤄야 되고 민주주의도 보급되어야 되고 사회 발전도 나타나야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개발, 그렇죠? 국제개발 협력이 추구하는 이런 총체적 포괄적인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요. 무조건 치고 빠지는 원조를 선호합니다. 기존 공여국, 특히나 다크 회원국가에게는 큰 도전장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수원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빨리 그들이 원하는 이런 건물만 지어주고 또는 학교를 병원을 또는 도로를 깔아주고 이런 눈에 보이는 원조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수원국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점으로는요. 부정부패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거의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ODA 원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명성입니다. 그 원조의 금액, 원조 그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왜냐하면은 이 원조라는 것 자체는요, 너무나도 많은 행위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들러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 제일 상단에는 정부 대 정부, 공역 수원국이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수많은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진행하는 이런 원조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부패를 행한다. 알 수 있는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국제사회에서 표준하는 보호계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고 부정부패 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게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하게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중국의 ODA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여국들을 따돌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따돌릴 수도 있고 혼자 그냥 외톨이형 원조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원조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이 MDGs, SDGs와는 벗어난 원조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또는 지속성이라는 게 그들의 머릿속에 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원국도 있고 그들을 굉장히 반기는 수원국 주민들도 있지만 그들을 싫어하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들을 반기지 않는 지역 주민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먼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도대체 이게 원조인가 또는 중국의 아프리카를 장악하려는 의도인가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2,000km 이상의 도로, 3,000km 이상의 철도, 100여 개의 학교, 60여 개의 병원, 뭐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이뤄낸 국가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아프리카에 이제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봤더니 뭐 화웨이, GT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미 그 현지의 노동 품질과 뭐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 두 회사도 자리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가 중국에 공을 들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은 많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의 중국의 진출은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중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원조와 다른 점을 아프리카에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신흥 원조 공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해 온 표인데요. 이 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OECD의 ODA 정의, OECD 또는 다크가 내리는 ODA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선진 공역국들을 중심으로 원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OECD의 ODA 정의와 중국의 원조가 얼마만큼 틀린가를 좀 살펴봤더니 틀린 부분이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나타나는데 개발 원조 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OECD는 하고 있죠. 개발 원조 기관, 뭐 이제 다자 협력이 되겠죠. 뭐 월드뱅크, 그렇죠? 또는 뭐 다양한 개발 금융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융 지원을 중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국 경제에 깊이 연계되는가, 그들의 오너십, 그들의 주인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역량개발 차원에서 OECD 또는 다크 회원국들은 깊게 연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전파하고 소프트웨어형, 하드웨어형 원조를 진행하고 결국에는 수원국 자체적으로 그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다크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원조에 대한 생각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예 경제적으로 장악을 해버리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깊숙이 수원국 경제에 침투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원조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 상환, 차관 상환 시에 현물로 결제 가능한가? 중국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OECD 회원국가는 가능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25%의 무상증여를 하고 있는가? OECD 다크 회원국은 무상증여, 무상 원조를 더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매우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관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도요, 이 룸 et al이라는 학자들이 최대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했지만 중국 자체가 그들이 펼치고 있는 원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라든지 국제사회에 잘 자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ODA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학자들이 최대한 있는 자료를 통해서 비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중국과 다크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ODA 규정은 크게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과 국제 원조 체제의 패러다임을 시기별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제 원조 체제에 대한 이 부분은요. 이제 다크 회원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UN, IMF, 월드뱅크가 다 들어간 국제사회에서 ODA를 집행하는 그런 주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표이고요. 왼쪽에 중국은 이제 중국이 원조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95년 이후를 좀 보면은요. 국제 원조 체제에서는 새로운 원조 아젠다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MDG가 발표가 되고 MDG가 발표를 통해 공동의 전 세계적으로 8개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는 목표를 유엔에서 발표를 하고 결국에는 그 유엔에서 발표한 8개의 공동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원조를 더 증가시키는데 ODA를 그 ODA를 더 증대하는 그 차원에서 ODA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도에 파리 선언이 발표가 됐죠. 그렇게 95년 이후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였느냐 국제 원조 체제 속에서는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전 세계가 손을 잡고 합의하에 정말 열심히 목표를 이룩해 보자라는 체제가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95년 이후에 중국은 어떤가? 중국 자체의 원조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이 국제 원조 체제와 타협 또는 협상 또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원조 체제를 만들어내고 중국식 원조의 개혁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다크 회원국 간의 이 갭은 매우 크고 그들의 사이가 좋지도 않으며 서로 견제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원조 공유국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국제 원조 체제 모델을 좀 비교해 보면요. 역시나 국제 원조 체제는 다크 회원국들 또는 뭐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어떤 움직임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여국 간의 관계는 이제 OECD 다크 공여국 간 조화론, 하모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다양한 기존의 공여국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양자 공유, 중국 대 아프리카 국가들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원조 공유 형태, 아까 우리 프로젝트형 원조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 원조 체제는 프로그램형, 일반 예산 지원 중심의 원조로 변형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원조는 여전히 프로젝트형 중심의 원조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금 지원 방식은 국제 원조 체제는 더더욱이 무상 원조를 늘리자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중국 수출입은행, 한국의 수출입은행처럼 중도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뭐라고 했죠? 개발도상국에 타관을 지급하는 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타관 수출신용 보조, 즉 돈을 계속 빌려주는 형태의 원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사업의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오너십을, 누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원조를 끌고 갈 것인가. 결국 누가 끌고 가냐에 따라서 그 원조의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고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업 주체가 수원국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가 바로 국제 원조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치인데 중국은 중국의 국유기업, 중국의 기업가, 그것도 국유기업가, 수원국 기업 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정부가 정부가 아니고 그 국유기업과 수원국 기업 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성 원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국제사회에서 비구속성 원조가 더 높아지고 있고 선진 공여국들은 이 거의 100% 비구속성 원조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구속성 원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의 조건도요. 무조건 내정 불감성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제 원조 체제는요. 조건성 원조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너네가 이것을 이뤘을 때 우리가 원조 해줄게. 너네들이 이거를 달성하면 우리가 원조 더 해줄게 하는 조건성 원조를 붙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그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거버넌스. 너네들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보급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정부를 행정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원조를 이만큼 집행해 줄게 하는 이 조건성 거버넌스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삼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예 반대로 가고 있죠. 무조건성 그리고 너네 정치에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독재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 사업의 형태는
중국은 무역, 투자, 원조의 패키지형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반면에 국제 원조 체제는 원조와 상업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다르죠. 그리고 원조의 초점을 보면은 국제 원조 체제는 제도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일단은 정부가 바로 서야 돼. 수원국 정부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 퇴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시급하며 기술 협력, 인재 인력 양성, 개발의 경험 정수 이런 것들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조금 더 국제 원조 체제와 각국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원조 체제와 중국 간의 원조의 모델이 확연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중국의 원조 그리고 얼마만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원조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하지만 중국이 얼마만큼 아프리카를 거의 원조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가. 사실상 중국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여기가 중국인가 아프리카인가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아프리카에 쏟는 노력과 원조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자원, 풍부한 자원 조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요. 중국의 이런 노력이 얼마만큼 원조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경제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중국의 이런 관심, 중국 기업이나 중국의 이런 원조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일본은 선진 공여국 중의 공여국입니다.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된 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로 인해서 선진 공여국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본의 ODA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매우 선진화된 ODA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요, 이제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원조 체제의 그 가이드라인 룰을 매우 잘 따르고 있는, 그리고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조금 네, 다시 들어와서 일본은 ODA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ODA 공여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오래된 ODA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부터 원조를 시작해서 35년 만에 최대 원조국이 된 국가이기도 하고요. ODA 관련 국제 교류 협력 기관인 이제 일본의 자이카라고 부르거든요. 자이카가 이제 통합했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자이카를 중심으로 더더욱 선진화된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문화 ODA를 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 초반에 한국의 문화 OD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문화 ODA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 ODA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은 1975년도에 무상협력 기관을 신설했는데, 일본의 문화 ODA는 수원국의 경제, 사회 지원뿐만 아니고 수원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문화 무상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 OD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의 문화 ODA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수원국을 위한 문화 ODA인가 또는 일본의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ODA인가라고 잠시 헷갈릴 정도로 일본의 문화 ODA가 갖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ODA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일본은 이제 역사적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ODA를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ODA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과거의 문화 침탈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헌장을 만들어 놓고 ODA 헌장,
ODA 헌장을 통해서 수원국의 탄탄한 거버넌스 그리고 자치적인 개발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 또는 다크 회원국의 개발 우선 과제가 개발도상국의 주인 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도상국이 드라이브하는 원조가 ODA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 우선 과제인데 일본도 ODA 선진 공약을 받게 ODA 헌장, 그들만의 ODA 헌장에 이 개발도상국 즉 수원국의 주인 의식, 탄탄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문화 OD를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문화 분야 무상 원조와 풀풀 프로젝트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 무상 원조는요, 이제 정부를 주체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주로 무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풀뿌리 프로젝트는 풀뿌리가 그라스루트 가장 지방자치단체인 시민들과 접촉이 가능한 레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풀뿌리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NGO, 가장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 OD를 행할 수 있는 조직이 누굴까 보면은 바로 지방자치단체나 NGO들이거든요. 그래서 NGO 또는 지자치를 주체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풀뿌리 프로젝트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 분야 무상 원조나 풀뿌리 프로젝트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국의 문화교육진흥, 문화유산보존, 교돈 이런 것들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 OD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물론 헌장에는 수원국의 문화교육진흥, 문화유산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일본의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또는 일본의 문화 우수성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전파한다든가, 일본 예술을 전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무슬림 전파를 위해서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일본어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원국을 위한 OD의 원조라고는 하지만 결국 일본의 문화 우수성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가 전파될 때 그 국가 외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음식,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영화, 그 나라의 드라마 이런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되면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문화의 전파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문화의 우수성을 통해서 결국에 개발도상국의 일본의 위대함을 전파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끝내기 전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 ODA도 일본의 문화 OD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판, 특징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견을 좀 제시하자면 대한민국 아까 문화 ODA를 어떻게 하는가 좀 봤더니 태권도의 전파, 대한민국의 문화 전파, 문화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ODA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국격을 높이고 그리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문화 침투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는 것처럼 일본이 약간의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문화 침투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문화 ODA 역시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식을 전수한다거나 한국 전통 무용 같은 걸 전수하는 사업 역시 일본의 문화 OD랑 비슷하게 대한민국의 문화의 이런 훌륭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ODA로밖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ODA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원국의 입장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더 많이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측면의 ODA로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색으로 처리된 문제를 풀어서 괄호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게시판에 올려주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3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